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는 매년 세계 군사력을 여러 항목에서 살펴보며 순위를 매기는데요. 14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동장하다 보니 한국의 군사력 순위도 궁금해지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듯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군사력을 대충 측정하는 것이 아닌 병력, 무기 수와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경제력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해내는데요. 2017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쉽게도 11위에 그쳤는데요. 그 아쉬움도 잠시, 놀랍게도 단 1년 사이에 7위로 발돋움하며 일본보다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꾸준히 6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과는 다르게 매년 순위가 달라지며 불안정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한국은 올해 유난히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순위 5위로 올라서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도 군사력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위부터 4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순이라는 건데요. 이 4개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땅이 넓은 편에 속하며 군사적으로도 용이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많아 군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기에 높은 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임에도 한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모습이 맞득지 않은 나라가 있는 듯합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현재 군사력 순위 3위인 상태인데 한국의 군사력이 자신의 순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고 상당히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에 관심을 보이며 특집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0만 평방밀로미터의 면적에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나라임에도 전체 군사력은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미국이 발표한 세계 군사력 지수에 한국이 5위에 올랐는데 영국의 순위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만약 유럽에 있다면 유럽의 패권국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방송은 한국의 군사력 현주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문을 가진 채 군사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총 69만 명으로 육군 56만 명, 해군 6만 7천 명, 공군 6만 3천 명으로 세계 6위 수준입니다. 예비군은 304만 명에 이릅니다. 이 숫자를 들으면 살짝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한국인 10명당 1명이 군인인 셈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그들은 군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은 매우 발달한 편인데 군사적으로는 취약한 편일까요? 육군 측면에서 한국은 각종 주력전차를 약 400여 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K1 주력전차는 1령대, K2 주력전차 600대, 105 견인포만 약 3,500여 대를 가지고 있어 뛰어난 정밀한 포격 타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의 국산 탱크도 갖추고 있죠. 세계에는 소수의 국가만이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은 역사적 이유로 소련식 장비를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군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이기에 한국 네티즌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죠. 한국의 육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국산 탱크인 K2 흑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설명한 것 외에도 한국에는 많은 무기가 존재하는데요. 천무다연장 로켓, K9 자주포 등 한국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한국의 육군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않고 공군과 해군에 대해서도 알려주며 한국의 군대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는데요. 공군을 보자면 한국 공군은 첨단 전투기 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세대 전투기는 200여 대가 넘습니다. 한국도 F-35 전투기 60대를 발주해 32대를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규모와 품질 측면에서 한국 공군은 이미 일본과 비슷합니다. 또한 한국은 T-50 훈련기는 약 1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시에는 경전투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공기는 C-130 수송기 16대, CN-235 20대, 수송기 공중급유기 4대, 공중조기 견보기 4대, 전자정찰기 10대가 있습니다. 한국 해군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신형 구축함, 호위함, 상륙들격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종대왕급은 10영톤 이지스이고
총 톤수는 200영톤이 넘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게다가 미국과 가까워서 좋은 군사 자원을 이용할 수도 있죠. 서류상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정말 좋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정확하게 자료화되지 않은 내용들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해당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국제무기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며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국은 올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한국은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천궁1을 사우디에 4조 원대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 전차를 추가 구매하겠다며 나선 상태이며 K9 자주포는 루마니아에 환대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와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활기를 띄우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어떻게 단시간에 이들 국가를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강력한 경제력과 첨단 기술을 갖춘 선진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보유국이고 독일은 세계 4위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과학, 산업의 힘이 원천이고 핵무기를 빼놓고 봐도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유럽이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현무5의 성능을 알게 된다면 쉽게 유럽보다 능력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를 파괴할 수 있으며 폭발력은 8T로 세계 최대급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마쳐 전력화에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한국은 현무5의 시험 발사 성공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거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현무5는 준핵무기급 미사일로 보는 상황이기에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핵폭탄에 비할 바 없는 수준을 지닐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렇기에 유럽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멘트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해당 방송에서는 영국이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해군을 지니고 있었기에 행상 전투 능력 자체만으로도 한국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프랑스와 한국 군대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수천 대의 주력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갑차도 한국과 동등합니다. 게다가 이제 프랑스는 미국 외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공군은 5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4세대가 345대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독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 강국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제조기술로 대형 무기든 정밀 유도 무기든 독일은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의 국가들의 군사력과 방산 기술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방송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유럽이 한국 방산 산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표적으로 최근 프랑스가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주장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인데요. 폴란드를 필두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 내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불리는 프랑스가 앞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크롱 대통령이 눈에 띈 이유는 유럽연합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라며 유럽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두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는데요.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하며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게 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견제당하고 있는 상황을 한국 대사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CNN과도 같은 유명 외신들도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퍼뜨리기는 했으나 자국 무기를 수출해야 하기에 한국의 기술력을 좋게 보고만 있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또한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은 독일 방산 산업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유럽 국가에서 선전을 보이는 것을 보고 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방산 업체들이 유럽 각국 고위직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유럽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고 있기에 한국 또한 이에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중국 방송은 유럽의 세 나라가
현대작전 경험이 한국보다 더 많은 편이지만 한국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전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에 중국인들의 반응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도 안보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다수 존재했는데요. 이런 반응들만 보더라도 점차 군사력뿐만 아니라 방산업계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견제하고자 제작된 방송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견제들이야말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안보에 많은 힘을 쓰고 있기에 지금의 안전한 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한국 군사력이 기대됩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 탱크를 조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4세대 전차 배치가 임박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CTV는 지난 9일 인민해방군의 현대화에 대한 기획물의 일부로 최신 주력 전차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첨단 무기를 소개하는 해당 방송에서 미래 지상 최강자라는 자막까지 달면서 자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4세대 탱크는 전부 다 천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은 이 탱크가 고기동성, 스텔스 기능,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전차의 스펙이나 성능에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이 현재 마음이 조급한 건 알겠는데 배치가 임박했다면서 어느 정도 살짝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4세대 전차를 만들었다. 우리 전차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현재 인민해방군의 가장 발전된 주력 전차는 99형과 99호형입니다. 99식과 개량형의 양산 수량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99형은 2001년 배치에 들어갔으며 지난 20년간 1200대 이상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포탑과 차체가 개량된 99호식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차 하나 제대로 만들 기술이 없는 중국이 만든 99식 전차는 중동을 통해 소련의 T-72를 들여와 많은 것을 보고 베껴서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T-72의 파생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무난한 기동력과 무난한 공격력,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국의 전차와 비교해본다면 K1A1 전차 정도의 3세대 전차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차가 보여준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바퀴가 빠지거나 달리면서 포탄 발사를 못하거나 내부에서 포탄이 터져버리는 등 각종 문제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이 4세대 전차라고 자랑하며 보도한 전차는 실제로는 3.5세대 정도의 전차이거나 그보다도 못한 전차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주력 전차 자체도 중국 자체적인 기술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4세대 전차인 K3 전차 설계도를 공개하면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무기가 전차입니다. 러시아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사일이 전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전차를 적극 활용하고 러시아군 전차가 현대전을 제대로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차 무용론은 잦아들었는데요. 하지만 냉전 이후 기술적 발전이 정체됐던 상황에서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방위산업 선진국들이 전차 개발 또는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세계 각국이 지상군 장비 생산업체들은 신형 전차 또는 기존 전차의 성능 개량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차 무용론이 사그라들기는 했으나 제블린과 LONLAW 등 대전차 무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드론이 소리 없이 적 전차 위에 나타나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전장의 왕이라 불리던 전차의 위용을 무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폭의 성능 개량이나 수명 연장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적용을 통해 신형 전차를 선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는 3세대 전차의 스펙의 통합적인 전장 관리 능력이 들어가면서 3.5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K2를 비롯해 미국의 에밀A, 영국의 챌린저2, 독일의 레오파르트 EAU, 프랑스의 르클레르, 러시아의 T-90A 전차 등이 대표적인 3.5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K 전차는 이미 일부 매체에서 4세대 전차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우표는 4세대 전차에 가까우며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저율 생산에도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K전차는 최첨단 복합장갑, 폭발 혹은 비폭발 반응장갑 기술을 결합했으며 밀리미터 파레이더는 미사일적 근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전차 탑재에 컴퓨터가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해 연막탄을 발사하도록 한다. 또한 측면 바람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열 영상 카메라 등 K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 전방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량 배치된 러시아가의 T-14 아르마타 전차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를 4세대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거의 상상 속의 전차로 한국의 K 전차에 안 될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러시아 칼럼에서도 K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러시아 매체 UFA는 본인들의 T-14 아르마타와 한국의 K 전차를 조명하며 한국이 러시아를 위협할 전도 유망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 흑표 전차가 오랜 세월 북유럽 나토군에서 사용돼 온 레오파르트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긴장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T-14 생산도 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제조사의 횡령 사건 등으로 양산이 지연되고 있어 실전 배치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 전차가 유럽에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은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 전차를 생산하는 한국은 4세대 전차에 가까운 전차 말고 이제 진정한 4세대 전차를 준비 중인데요. 현대로템이 세계 정상급 성능을 지닌 K 전차를 앞세워 지상무기체계 선도기업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를 압도할 진정한 4세대 K3 설계도가 일부 공개된 것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최근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K3 전차 협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K3 차세대 전차 사업의 전모가 밝혀진 것인데요. 폴란드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K3 전차 도입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협력이 확실하다면 다른 모든 경쟁 전차를 압도할 만한 괴물 스펙의 전차가 한국의 손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계약처럼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방산 계약을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완수함에 따라 20조에서 많게는 40조 원에 달하는 한국 무기가 유럽으로 수출될 전망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K 전차입니다. 종주국인 한국이 도입한 물량보다 3배에 가까운 숫자인 1,000대를 폴란드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 K 전차를 일부 변형한 모델 180대를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로 결정지으며 한국 K 전차의 수준이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차 무용론이 무색하듯 한국의 K 전차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을 대두시켰지만 역설적으로 최신식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잘 드러낸 전쟁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폴란드가 K 전차 1,000대를 수입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 그런데 알고 보니 폴란드의 무기 쇼핑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도입될 K3 전차 사업에도 폴란드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는데요. 폴란드 군이 현재 도입할 예정인 K의 개량형 KPL도 폴란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 소속 크지시토프 푸아텍은 폴란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KPL을 한국과 같이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K3 전차 개발까지 한국과 폴란드가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사 관계자 입에서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K3 전차 공동 개발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본인들이 K 전차를 운용하며 생긴 데이터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한국의 전차 기술 개발에 폴란드가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KOREA 2022에서 K3 전차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또 대략적인 개발 방향까지 발표되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120활강포가 전열화학포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요. 음속의 5배에 달하는 속도로 발사되는 전열화학포는 기존 재래식 포탄에 익숙한 병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하는 포탄에 휩싸이면 상대방 전차는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뇌관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포탄을 발생하는 구조로 기존 화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 주포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무인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K9 자주포와 여러 기갑 전력을 통해 무인화 가능성과 데이터를 확보해둔 상황인데요. K2 전차 역시 무인화를 염두에 개발을 진행했으나 여러 제반 사항 때문에 유인 전차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발전한 지금 K3 전차는 무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 장전 시스템 대신 새로운 장전 시스템을 사용해 원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전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또 K3 후미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MLRS의 개념을 전차에 도입한 것입니다. 또 기존의 파워팩을 버리고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다른 전차에 비해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력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전기식 구동장치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4세대 전차의 기본인 스텔스 기능은 물론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입니다. K3가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전 요소를 전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압축할 전술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를 폴란드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폴란드는 한국과 K3 도입까지도 내다보는 사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한때 미군에서 퇴역하는 전차인 M48 패튼 전차를 쓰던 대한민국이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K3 전차를 자체 개발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죠. 최근 복잡해진 국제 정세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열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K3가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다른 국가의 전차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유일한 약점인 전투 데이터를 폴란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설계상의 어려움 역시 해결될 수 있기에 차세대 경쟁에서 한국의 K3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국가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길 바라며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KF-21 보라매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UAE가 미국의 반대로 F-35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갑자기 중국의 J-20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UAE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첨단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UAE가 미국의 F-35의 대안으로 중국의 J-20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UAE가 갑자기 중국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때 한편에서는 UAE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국의 유력 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이 자랑하는 J-20 즉 자칭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KF-21 보라매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매체들은 KF-21과 비교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점에서 KF-21이 J-20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지 중국이 불쾌하다는데 근거는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처음 J-20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제공장악을 통해 공중 우세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높은 공격 각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은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요격에 필요한 기본 필수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정보 정찰기는 중국 해안선 110km까지 접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투기를 투입해서 미국의 정찰기를 해안선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요격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제20 개발 초기에는 WS-10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성능 전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하고 해외에서 비합법적으로 훔친 기술까지 총동원해 WS-15 엔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상당량을 양산했어야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등 더 나은 기술이 추가되자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엔진 한 개를 잘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어도 균일한 품질의 엔진을 1년에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역량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중국은 최근 J2001WS-15 엔진을 탑재하고 나는 이륙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J20은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진력을 내는 것과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엔진의 추진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극복 가능하지만 전투기는 고온에 견디는 엔진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첨단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항공기 엔진과 중국 항공기 엔진은 내구성 및 엔진 온도에 있어서 수백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엔진은 12,000시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제 엔진은 4,000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11초 만에 이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은 일정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12,000시간 이상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매년 수백 개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중국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J20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 성능보다 훨씬 발전된 AESA 레이더의 기술 혁신이 나오자 J2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 AESA 레이더는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갈륨비소 소자는 반응 속도는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좋지 않고 열에 취약하며 강한 출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질화갈륨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동일 공간에서 8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 빔을 처리할 수 있으며 400도나 높은 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레이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뿐입니다. 현재 이 질화갈륨 소자는 빠른 속도로 레이더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레이더에 있어 질화갈륨 소자의 급부상이 왜 J20의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갈륨 소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에 대한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또한 고성능 CPU도 J20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 고성능 CPU에 중국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의 복잡한 신호 처리에 있어 이 고성능 CPU는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질화갈륨 소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기에 고성능 CPU도 구하기 어렵지. 이래서 중국의 J20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겁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업체인 SME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5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한국은 2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28나노급을 개발 중이니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는 질산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 맞붙는다면 먼저 발견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J20은 같은 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서방의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잊을만하면 카디지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사용해서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J22 카디지를 넘어 침범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는 기동성에 있어서만큼은 F-35나 F-21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414G400 엔진 2대를 합해 F-35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KF-21이 F-35나 F-21보다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입니다. 따라서 KF-21의 중량대 추력비는 1.3입니다. 그런데 F-35의 최대 이륙 중량이 7만 파운드라 중량대 추력비가 1.1입니다. 즉 KF-21의 기동성과 가속력에 있어 F-35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의 J-20을 추적, 요격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양산형에는 25W 질산 갈륨 전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중국의 J-20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중국은 최근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과 중국의 J-20을 비교하면서 KF-21의 우수성이 부각되자 한국의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처럼 양산도 아직 되지 않은 페이퍼 기체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영국의 제인스 그룹까지도 KF-21이 앞으로 중국의 J-20을 뛰어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KF-21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기이다. 완성되어도 중국에 큰 위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투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과 서방 연구소들은 중국 전투기의 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무장창 개발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이 고작 8조 원을 들여 스텔스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수호이 17을 여전히 전장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무수한 시험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하고 단 2년 만에 양산까지 진행 중일 수 있는지 그 성능에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민간 차원의 전투기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동개발국과 투자국들을 속이기 위한 알맹이 없는 한국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전투기 개발을 못하는 일본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UAE의 연합작전사령관인 살레 모하메드 빈 메즈렌 알 아메리 소장이 중국 공군사령관을 협력을 추진하자며 중국에 접근한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UAE가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J-20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우려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무늬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아직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시험 훈련을 묵묵히 진행하며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개발자들의 기밀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KF-21 개발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배제한 채 국내 기술진들을 재배치해 독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KF-21 보라매는 처음으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아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나서 그 결과에 3개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8일 오전 11시 45분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은 사천공항에서 이륙해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께 발사에 성공하고 12시 47분 복귀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지난 28일
경남 사천공군 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공중 기총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실사격에까지 성공함으로써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한 초음속 전투기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을 선언한 것은 물론 이미 미사일 개발 기술까지 거의 확보했다고 알려지자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KF-21 보람의 미에러미티어 실사격 성공의 의미, 그리고 한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상황과 관련된 도전과 기술적 진전 어디까지 와 있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산 초음속 보람의 전투기는 지난 2023년 3월 무장분리 시험에 성공했고 2024년 1월에는 고바등각 시험 비행에 3월에는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거리 미사일 실사격 훈련에도 성공함으로써 1년 동안 시제기 6대의 시험 비행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미티어급 미사일 실사격 훈련 성공은 이제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국산 AESA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와 유럽제 미사일의 중거리 공대원 무장 통합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가장 고난 위도의 훈련인데 애초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각보다 빨리 실행돼 한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에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대공 임무를 통해 공중에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시한 훈련처럼 레이더를 가동시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타격하는 실험은 전투기 훈련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시험할 때 중거리 미사일을 레이더와 연동해 시험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람에는 겨우 2년 만에 국산 레이더와 연동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KF-21 보람의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ESA 능동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로 80여 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미사일이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람의 전투기에서 발사된 중거리 유도탄이 초기, 중기, 종말 단계에서 정확히 표적을 유도하고 어떤 출력값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되는 미티어급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나 좁은 시험 공역을 계산해 반환점을 비행해 되돌아와 표적기를 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미티어는 길이 3.6m, 직경 17.8cm, 중량은 185kg, 마하 사음속 4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상공에 떠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춰 현존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보람의 전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최종 타격했습니다. 폭발형 탄두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탄두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티어를 F-35의 공대공 주력 무기로 사용할 계획이며 F-35 42대를 도입하는 일본도 미티어 장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일본은 F-35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개량형 미티어인 JNAAM 합동공대 공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300발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F-35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미티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KF-21 1대당 4발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도입이 시작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지속적으로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의 무장 연동 시험 비행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산 AESA 레이더의 성능 검증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미티어급 실사격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KF-21의 수출은 물론 국산 AESA 레이더의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KF-21 탑재할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선언한 것은 물론 KF-21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도 국내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혀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보람의 전투기가 시험한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 MBDA가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한 것처럼 중거리 미사일 등 항공 무장 역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기체만 개발해서는 수출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산 전투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탑재하려면 미국이 허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 안에서 레이더와 연동해 운용되어야 하는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 소스 코드 확보가 어려워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미사일 개발에 대한 소스 코드를 개방해 다른 나라 공군이 아무리 미국산 미사일을 수입해 운용해도 전투기 레이더와 통합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자를 의식해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해 탐탁해하지 않았고 국산 항공무장 역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럽과 협력해 더 강력한 무기를 보람의 전투기에 통합 운용하려고 하자 방향을 틀어 통합을 허가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로써 KF-21은 수출 시장에서 미국산 항공무장 혹은 유럽산 항공무장을 선택해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산 항공무장을 수입하기 어려워하던 중동 국가들은 유럽산을, 폴란드 등은 미국산 항공무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 무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산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나 적대 국가에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거의 모든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독일은 인권 탄압 국가 등에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르키예가 크루드족 탄압 문제로 인해 독일의 금수 조치가 떨어지자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로 했던 독일제 부품을 구하지 못했고 거의 10년간 전차 개발에 성공하고도 양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국도 태국의 잠수함을 수출하고 싶어도 독일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이유를 들어 엔진 금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수함 수출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람의 전투기도 언제 어떤 이유로 핵심 무장 수출이 막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더 국산 중거리 무장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프랑스도 라팔 전투기에 통합했던 미티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독일의 금수 조치가 있을지 몰라 자체 개발한 미카 미사일을 개발했고 미카 미사일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에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체 개발한 전투기에는 자체 개발한 무장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이 1.6조 투입해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방위사업청은 제21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을 확정했으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KF-21에 장착되는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함께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방사청은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하면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대공 유도탄 역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전투기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 항공무장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언제 미티어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것일까요?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2010년부터 지금까지 LMZ 고체 엔진 기술과 관련한 기술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었고 상당한 기초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비행체 통합 기술, 고용 전차 흡수체, 고체 추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FA-50을 개발한 이후 항공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해 무장 통합 연동 기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사업들을 통해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덕티드 램제트 추진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제 곧 시제탄 제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미사일 개발 사업은 사거리 200km 이상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려는 핵심 사업으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8년 한국도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일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 결정이 발표되자 외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자 미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최근 한국의 5조 4천억 원 투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최초로 실전에 사용한 SM-3 미사일의 구매를 공식 승인했다. 한민국은 최근 세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첫째는 신형 호위함 4척을 구매하고, 둘째는 국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SM-3 미사일의 구매를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이 40억 달러, 하나 5조 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한국이 신형 무기 개발에 5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KF-21이 상대해야 할 가상의 적을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마이티 드래곤과 일본이 영국 등과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는 GCAP라고 상정했을 경우 기존 AIM-120은 고사하고 신형 AIM-260 JATM으로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덕티드 램젯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주장해왔던 것인데요. 한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인 FA-50과 KF-21의 수출을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AIM-260 JATM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발을 마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